그 집에서는 며느리만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결혼식 날 받았던 조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참는 거야. 친정 어머니가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넘어서던 그날부터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민준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엄마 일찍 일어나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겨울 새벽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나왔네. 그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제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국그릇은 어디에, 반찬은 몇 가지, 수저는 어느 방향으로, 김치는 어느 접시에 담아야 하는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규칙들이었는데 모르면 제 잘못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나? 집에서 안 배웠어. 시어머님의 한숨이 아침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한숨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돌처럼 쌓였습니다. 민주는 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제 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알았어요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끔 제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넘기면 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조금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어느새 석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다 보니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뭘 잘못하지 말아야 하지.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계단 오르는 발소리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방문 닫는 소리도 최대한 작게 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관찰 대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봄이 왔을 때였습니다. 친정에 다녀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짧게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댁이 친정이지. 자꾸 친정 생각하면 시댁이 어색해져. 친정 부모는 이제 남인 줄 알아야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자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집안이 조용해져. 며느리가 영리해야 시댁 식구들이 편안해지는 거야.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버릇없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시험을 매일 보며 살았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고 오답만 확인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더위가 시작되자 집안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원한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매일 돌렸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 나온다고 하셨고 안 틀면 더 죽겠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직접 명령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같은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한숨으로 내가 말 안 해도 알지라는 표정으로 집안을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명령이라면 따르기라도 하지 추측해야 하는 건
늘 불안했으니까요. 식탁에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오른쪽, 시어머님 왼쪽, 민주는 그 건너편. 저는 늘 부엌과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자리. 한 번은 무심코 다른 자리에 앉았다가 영숙의 표정이 굳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날 저녁 내내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시간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끓이면 식어버리잖아. 다시 데워야 하네. 늦으면 배고픈데 왜 이제야? 기다리다 지쳤어. 딱 맞는 타이밍을 맞추려면 시아버님이 언제 퇴근하시는지, 시어머님이 언제 졸리신지, 민준이 언제 씻고 나오는지까지 다 알아야 했습니다. 마치 온 가족의 생체 리듬을 외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답을 맞춰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늘 국 맛있네. 반찬 잘했어 같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틀리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소금을 더 넣었어? 시아버지 혈압 높으신 거 모르나? 왜 팔을 이렇게 굵게 썰었지? 먹기 불편하잖아. 그 질문들에 대답하다 보면 저는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닌데도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변명이 습관이 되면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될 수 있으면 대답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 마디가 제 언어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제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해? 목소리도 작아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제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니, 작아진 게 아니라 숨긴 거였습니다. 크게 말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웃음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작은 접시 하나였는데 영숙이 아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으신 거라고 몇 번 말씀하셨던 접시. 조심성이 없어서 어쩌겠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애 키우면 어떡하려고? 그 말을 들으며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부주의로 그릇을 깬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염치 없는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사람 같지 않아. 물건 같아. 민준은 잠깐 멈칫하더니 과장하지 마. 엄마가 널 물건처럼 대했어? 그냥 적은 기간이야. 과장이 아니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말로 풀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도 없어. 그날 밤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누웠습니다. 28살인데 몸이 50살처럼 아팠습니다. 민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 오면 고생했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제나 한 발 늦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조금만 참아라고 했고 영숙이 심하다고 하면 엄마가 나쁜 뜻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중재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옷장을 정리하셨습니다. 허락도 없이 옷을 꺼내서 하나하나 펼쳐보셨습니다. 이런 건 왜 입어?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돼. 집안 망신이야. 제가 아끼던 빨간 원피스를 보며 이런 건 기부해. 이런 옷 입고
어딜 가려고라고 하셨습니다. 그 옷은 민준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조금만 이해해. 나이 드신 분이 뭘 알아? 도움이 아니라 침범이었는데 그 차이를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줘. 우리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내가 말하면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잖아. 제가 부탁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 민준이 출장 가는 날이 더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 이틀 동안은 누군가의 아내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여보하고 부를 필요도 민준 때문에 참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견디면 되는 날들이 차라리 나왔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뭐예요? 엄마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데려온 도구예요.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내 아내지.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라고 했습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달랐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빨래가 마르지 않아 집안에 습기가 찼습니다. 영숙은 요즘 며느리들은 빨래도 제대로 못 말린다. 고 하셨습니다. 제가 날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도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때는 더 심했어. 다들 그렇게 살아.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어른이 되어야지. 시어머니한테 뭘 바라니. 어른이라는 말이 왜 항상 참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처 준 사람은 왜 어른이 될 필요가 없는 건지 몰랐습니다. 여름 어느 날 동네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며느리들이 모여서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영숙은 청소가 눈에 안 차신데 하루에 3번씩 닦아도 먼지 있다고 하셔. 우리 집은 간이 늘 문제야. 짜다 싱겁다. 매일 다른 소리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민준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하면 이혼은 못하지. 이런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치 참는 게 정답인 것처럼 견디는 게 미덕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명숙은 나중에 착해지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나중은 언제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견뎌야 하는 구조일까? 사랑에 함께 사는 건지, 아니면 제도 때문에 묶여 있는 건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질문이었지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28일 나이에 왜 50살처럼 지쳐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였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질문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김장 준비가 다가온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은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밝고 예쁜 아가씨가 시집을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은도 저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어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은은 25살이었습니다. 밝고 당찬 성격이라 늘 영숙께 사랑받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도 집안일 안 해도
친구들과 밤 늦게 놀러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딸이니까 괜찮아. 딸은 예뻐해줘야지. 하시며 무엇이든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똑같이 했다면 잔소리를 들었을 일들이었습니다.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 하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시집살이 어때요? 저 너무 떨려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을 망설일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 분위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좋은 시댁 만나시길 바랄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그 미덕이 다음 세대를 또 아프게 할 거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끊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은이 결혼한 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시집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웃으며 시집 봤었으니까요. 그때는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이 시댁에서 전화 왔어. 우리 하은이가 고생한다고 하더라. 새벽에 밥 차리래. 25살짜리를 새벽에 깨워서 뭘 시키는 거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때는 왜 화를 안 내셨을까요? 친정 한번 오는 것도 눈치 준대. 시집 봤으면 시댁이 친정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 완전 구시대 사고방식이지. 영숙이 흥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똑같은 논리로 제 친정 방문을 막으신 분이 이제야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자주 하은 시댁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딸 괴롭히지 말라 하고 항의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분노에 차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이야 옷장 마음대로 정리했대. 허락도 없이 며느리 사생활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제 옷장도 정리하신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제 옷을 버리신 분이 이제야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시는 거였습니다. 하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영숙이 멈칫하셨습니다.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그건 그때는 다 그랬잖아. 요즘이랑 다르지. 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시대만 바뀌었을 뿐인데 여름이었습니다. 하은이 친정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얘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거기서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거실에 앉아 하은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리는 일, 보이지 않는 규칙들, 친정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 옷 입는 것조차 간섭받는 일, 제가 겪었던 일들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시집살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25살 애를 새벽에 깨워 친정도 못 오게 해. 그게 무슨 시어머니야? 어머니,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저도 25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본인도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어 집안이 눅눅했습니다. 영숙이 또 하은 시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밥을 언제 먹든 뭐라 한대. 아침은 몇 시에, 저녁은 몇 시에 정확히 맞춰야 한대. 설거지 순서도 정해져 있대. 그럼 먼저 젓가락, 나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틀려도 한숨 쉬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것도 모르냐고 한대. 불평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저한테도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굳은 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뭐라고? 겨우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하은이 당하는 거 저도 다 당했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이것도 모르냐고 하셨잖아요.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손이 얼었어요. 하은도 지금 똑같은 말 듣고 있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왜요? 며느리는 사생활이 없어도 되는데 딸은 있어야 해요. 저도 참았어요. 1년 넘게요. 근데 하은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똑같이 당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인데 며느리는 아니구나.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시고 또 말하려다가 멈추셨습니다.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숙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멈추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가 도중에 그만두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하시며 말을 삼키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보다는 혼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는 싫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참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남편을 사랑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몰라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하은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온 날 비가 내렸습니다. 영숙은 하은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 안에 엄마가 잘못 키웠어.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처음 듣는 물음이었습니다. 들어오신 영숙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도 하은이만큼 힘들었니? 네. 똑같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은은 반년 만에 나왔지만 저는 1년 넘게 참았으니까요. 친정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시집 왔으면 시댁이 친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영숙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어. 그 고백이 충격이었습니다. 공평함을 위해 고통을 물려줬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시집살이 당하실 때.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어.
거실에서 하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 영숙이 급히 나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하은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거기서 사람 같지 않았어. 물건 같았어. 뭘 해도 틀렸고 어떻게 해도 눈치 봐야 했어. 영숙이 하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일 때는 괜찮은데 딸일 때는 안 괜찮은 거구나.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거구나. 그날 밤 영숙이 다시 제 방에 오셨습니다. 나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하은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어. 나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왜 너한테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잘못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되신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게 되물림이에요. 어머니가 당하신 고통을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나도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과는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작아진 제 모습도 사라진 웃음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뭐든 할게. 시간 주세요. 저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가족을 원하는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게 가족이라면 저는 다른 형태의 가족을 원한다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분가할게요. 따로 나가서 살고 싶어?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잖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돌아오나요? 제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당신은 몰라요. 거울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저 다시 찾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울면서 설득당했을 겁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저는 제 선택을 할게요. 같이 나갈 거면 같이 나가고 아니면 따로 사는 거예요. 민주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영숙을 마주했습니다. 거실에서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나가서 살게요.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저로 살고 싶어서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예요. 영숙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구나. 어머니, 하은이 보셨잖아요. 딸이 시집살이 당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이 하은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야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맞아. 하은이 당하는 거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겠더라. 근데 너한테 할 때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잘못했다. 이사 나가는 날 영숙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짐을 시어머니가 나르다니.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날 때 영숙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해라. 정말로 내가 못해준 거 내가 스스로 찾아. 하은도 잘 보살펴 주세요. 딸도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민주는 결국 저와 함께 나왔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치 볼 필요 없었고 밥을 언제 먹든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든 라면을 끓이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봐야 알았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집 베란다에 꽃을 심었습니다. 영숙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건강은 괜찮니? 아프면 병원 가야 돼. 예전처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하은은 재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해. 이제 나로 살고 싶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영숙도 그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민준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니 오히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눈치만 보고 널 혼자 두었어.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시댁에 갑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릅니다. 손님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머물다 가는 사람이지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압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숙도 저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영숙이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손님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 손님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물으셨습니다. 하은이 당할 때 보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겠더라. 근데 너한테 할 때는 왜 몰랐을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딸이 당하니까 아프셨던 거예요. 며느리일 때는 남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프면 그제야 공감하나 봐요. 그게 틀렸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인데요. 영숙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완전히 틀렸는데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영숙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하은이 당하는 거 보고서야 깨달았어. 나도 당했으면서 왜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도 딸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산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침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각성은 늦을 수 있지만 선택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뭘 잘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뭘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원래 삶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처음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허락이 되길 바랍니다.